영화 오디세이에는 바다의 이방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언젠가부터 바다에서 온 이방인들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에 페넬로페도 메넬라오스도 이들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텔레마코스는 우리의 문명 세계는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페넬로페는 이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경고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1200년경 미켄의 문명을 포함해 동지중해 문명권을 붕괴로 몰아넣은 미지의 바다 민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그리스는 향후 400년간 문자도 기록도 없는 암흑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들 바다 민족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난민이자 약탈자 집단으로 해석하는데, 놀란 감독은 이들을 이 이야기의 주제와 연결시켜 그들이 자랑했던 문명이 어떻게 파멸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다에서 온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스 연합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침탈을 일삼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든 키르케도 그들에게 바다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다의 이방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문명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룰을 무너뜨린 내부에서 붕괴되어 무너질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헬렌의 캐스팅에 대해 저도 처음에는 정말 PC 때문인가 하다가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런 것 때문에 작품을 희생시켰던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는 기존의 호메로스 이야기의 외형을 상당히 따라가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전쟁 영웅담의 모험을 노래하는 시였다면, 영화는 전쟁이 사람과 문명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놀란 감독도 영화의 의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설정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신들의 장난이라든가 유부녀의 불륜 같은 설정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미녀라는 말은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헬레네가 트로이에 납치되었다는 이야기에 이어 어쩌면 그게 아니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더니, 서둘러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실상은 트로이의 무역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며 성격을 규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헬레네의 모습은 칼자국으로 처참해진 얼굴입니다. 그리고 같은 배우가 연기한 쌍둥이 언니 클리타임네스트라, 미케네의 왕비지만 전쟁 때문에 딸을 희생당한 분노로 돌아온 남편을 죽이고 아들에게 복수당한 여자입니다. 놀란 감독은 이 둘을 영화 오디세이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제된 전쟁의 피해자로 보여지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발의 미녀보다는 루피타 농어가 더 제격이겠지요. 한간에서는 다양성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영화적으로 피해자의 비극과 역사적 무게감을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을 노래할 때 페넬로페는 영웅담이 아니라 진짜 오디세우스를 원한다고 소리칩니다. 그 시각 오디세우스는 어느 외딴 섬의 칼립소와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로토스라는 꽃 잎을 먹으며 고통과 번뇌를 잊고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꽃에 의해 환각과 현실 도피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힘들지만 하나씩 드러나는 기억의 파편들, 남들이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행적은 사실 참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파괴는 이어졌습니다. 식량을 얻는다는 명분이지만 이미 그것은 즈우스의 법을 포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괴물도 갑옷을 입은 거인족도 어쩌면 그들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왜곡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키르케도 처음에 갑옷과 칼을 든 그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 상태에서 죽은 전우들을 만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는 오디사우스의 모습은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모습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이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아테나가 사실은 그날 희생된 여사제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하고 치유는 끝이 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이 세계가 문명 세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제우스의 법에 지배당하고 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 문명을 붕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는 이 세계를 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오디사우스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로 모든 것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아들만큼은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죽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서쪽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한때 자랑했던 현대 문명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마 설마 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수한 부상으로 페넬로페의 품에 쓰러진 오디스스가 죽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라는 말을 하기 바로 전에 서쪽으로 가는 배에 오르는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엔딩의 장면에서 배에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해가 지는 서쪽으로 떠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상해 봅니다. 혹시 오디세우스가 죽은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죽은 오디세우스를 배에 싣고 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제 느낌일 뿐입니다. 영화 오디세이 내 맘대로 분석이었습니다.